최근에 그 일본 교도통신 기사에 따르면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계정에서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북한의 그 평양 지하철역 중에 통일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통일이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단순하게 역이라고 표시된 그런 노선도를 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그 올린 적이 있는데요. 김정은이 지난해 그 12월 30일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이제 앞으로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로 만들겠다. 그리고 한국과의 통일은 절대 성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지난달 그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라고 이제 하고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표현은 이제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아예 헌법에서 그런 문항을 삭제하겠다는 건데요. 그 아까 통일력을 그냥 역으로 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김일성이 만든 3대 헌장 그거를 기념하는 탑인데 그게 철거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애국가, 북한의 국가는 애국가에서도 그 한반도 전체를 삼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천리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통일을 북한 사회에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공포증, 통일 포비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한국과 경제의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가요, 뭐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이나 외국 영상물 시청들이 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화에서도 이제 한국의 영향력이 북한에서 점점 커지고 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어떤 심리가 통일포비아가 아닌가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주적은 미국 제국주의였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남조선, 아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하겠다 선언했는데 남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제1의 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특히 한국의 드라마, 노래를 주적으로 삼는 그런 개념을 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국의 드라마, 노래가 단순하게 문화적인 그런 상품일 뿐만 아니라 김씨 일가의 그 우상 독재 체제를 흔들고 결국 북한 체제에 구멍을 낼 수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김정은이 인식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탈북한 그런 뭐 병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 보면은 약간 MZ세대 탈북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고 과거에도 사실 뭔가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썼을 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뭐 K-팝이라든지 그렇죠. 남한의 문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싫어했죠. 예. 그런 것들이 약간 확실히 좀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그 10대 2명에 대해서 공개 재판에서 엄벌을 내리는 장면을 얼마 전에 북한 관영 매체가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 초조하고 굉장히 꺼려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북한의 김씨 일가 체제가 분가되는 게 시간 문제다 이런 그렇죠.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김주애를 사실 좀 빨리 좀 등판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후계구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뭐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붕괴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북한 붕괴론이 가장 컸을 때가 북한의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1996년부터 99년까지 경제난, 기아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 버텨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뭐 북한은 그 저력이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을 비롯한 이런 우상 체제가 견고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 경제가 좀 더 어려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이 그 내부를 좀 더 옥죄는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냐 요거는 좀 약간 별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체제 그 내부 움직임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북한 붕괴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장 이게 북한이 붕괴할까? 왜냐면은 김정은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그 대체해야 할 어떤 세력이든지 인물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북한이 곧 붕괴할 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아까 김주애를 말씀하셨는데 북한 김정은은 김주애나 아들이 있다는 또 보도가 최근에 있었죠. 하여튼 아들 또 4대로 이 체제를 세습하려고 하는데 4대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붕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4대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북한이 뭔가 김씨가 체제가 아니라 또 다른 세력이 약간 쿠데타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거는 뭐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높으냐 낮냐, 당장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그 차원인데 소련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부 그렇긴 쿠데타로. 하죠, 사실.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이 북한 뭐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사실상 이게 통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 차원에서 국가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부는 소위 말하면 이제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를 두 행정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급변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뭐 김정은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지든지 이런 상황을 급변 사태라고 하는데요. 정부적 차원에서 계획은 그 충무 계획이라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충무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충무 3,300과 충무 9,000이 있습니다. 충무 3,300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와가지고 대규모 난민이 휴전선을 건너 한국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가정하는 건데 최대 2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각 시도에 나누어서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분산 배치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충무 9,000은 북한이 만약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정부가 그 비상통치기구를 만듭니다. 그것을 자유와 행정본부라고 하는데 본부장은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북한 행정 전반을 관할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작전계획 5029가 있습니다. 5029는 북한 내 아까 말씀하신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한미연합군이 특수부대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이 북한의 권력 공백 상태가 일어날 경우에 개입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많은데 그 경우에 신속히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해서 북한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정해가지고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충무계획과 그 작전계획 5029는 매년 가상으로 실전할 수 없으니까 연합훈련 때 하반기 연합훈련 때 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가능성은 낮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작전을 수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약간 국민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은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사실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씨 일가의 정권 승계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통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위협인 거죠. 사실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왜? 침공할 가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왜 생명과 돈을 잃어가면서 북한을 침공합니까? 맞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하는 것은, 그것을 과장해야 뭐가 생겨요? 비상정부 체제를 운영해야 되고 외부에 침략이 있으니까 그 비상정부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북한 지금 국무위원장, 과거에는 주석, 김정일 시절에는 국방위원장, 이 사람한테 모든 대권을 다 줘야 된다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과장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외부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그런 문화를 익히고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개혁 개방을 안 하는 게 문제구나 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당연히 김정은에게 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나 주한 미군이나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북한 내부에 주민들의 여론이 엄청나게 두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10대 2명이 12년 노동형 선고를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약간 좀 본보기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아직 성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처벌인 수위가 높았단 말이죠. 북한 MZ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이미지일지 북한의 이 3대째 내려오는 이념, 사상 교육이 앞으로도 잘 통할까요? 안 통하죠.
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폭정이 심화되고 오래 갔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체제 안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를 좋아하냐? 그렇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체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탈북을 하게 되는 거고, 요즘 탈북자도 젊은 층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김정은으로서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외부사주라고 해요. 우리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을 외부의 생각, 그래서 외부사주라는데, 외부사주 유입을 절대적으로 막아야겠다는 그런 논리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청소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재밌으면 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보게 막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들의 체제가 자신 있으면 외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고, 젊은 층에 대해서도 외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접해봐라. 그럼 우리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런 독재 체제가 잘못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세상을 알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럼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처벌을 강화해서 못 알게 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인데요. 조금씩 그러한 뚝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좀 예전이랑 다른 게 맨 처음에 김정은이 이제 딱 국방위원장이 된 다음에는 처음에는 막 환영행사 이런 데다가 막 디즈니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막 불러 모아서 뭔가 약간 개방적인 이미지라든지 약간 난 다르다 약간 이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약간 자기의 전략이 완전 틀렸다 이런 것들을 방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거나 어려서 그랬거나 어떻게 보면 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나 그래도 스위스에서 교육 받았으니까 북한을 바꿔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을 거예요. 이 북한을 서구처럼 바꾸려는 시도 잘못하다간 자기의 권력 기반이 사라진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탈북되어 오는 군인들도 사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 약간 대한민국의 드라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걸 듣다가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대북 확성기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 그 북한한테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이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튼 확성기는 저희가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북한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북한의 김실과 체제가 사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바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 통제 조직을 강화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스러운 청년들은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웃을 감시해서 신고하게 하고 김정은이라든가 노동당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출하면은 엄청난 처벌이 따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항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는 워낙 못 살겠으니까 장마당에서 항의를 하고 그런 적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 철저하게 북한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그런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게 항의했거나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정보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의 활동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은 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북한 권력 내에 암투가 발생하거나 반역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 물론 그것도 워낙 통제를 세게 해놓으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이 지금 당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저변을 이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언젠가 발생할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요. 정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정부의 보급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인다거나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한 거에 노출이 되면 누군가 가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가서 지원을 하는 것을 국제사회 모두가 동의하면 좋으련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 지역에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새로운 갈등의 요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붕괴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주변 국가들과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는 돼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그냥 내부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뭐 딸인 김주애를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매스컴에 비치는 것 자체가 약간 4대 때 사실 점점 내려가면서 이 약해진 고리를 일찍이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북한으로서는 북한 곧 김정은 일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정은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대 세습을 생각할 것이고 지금 왜 김주애를 이렇게 후계 구도에 일찍 올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자식도 있는 것으로도 전에 듣고 했는데 아무튼 여하한 이유에서든 김주애를 조기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는데 멘탈이 붕괴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심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심리전이라는 거는 저 고대부터 다 써왔던 거거든요. 근데 심리전이라 그러면은 군대에서 휴전선 일대에서 하는 대북 방송 뭐 이것만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심리전 당연하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 북한하고 어떤 이제 교류를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교류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 남한의 어떤 드라마 같은 게 북한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크게 보면은 심리전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북한에 최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동서독이 통일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연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또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또 여전히 뭐 서로 오시 외시 해갖고 동쪽 것들 서쪽 것들 해갖고 이렇게 예, 서로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통합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그 갈라져 있을 때 서로 생각을 많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동서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분되고 나서 이 서유럽이 쓰는 그 방송, TV 방송 송출 방식하고 동구권이 쓰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옛날 소련이죠. 예, 이게 달랐어요. 그런데 동독이 그 새로운 걸로 만들면서 유럽과 똑같은 송출 방식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TV 방송을 북한에서 못 본다 이 말이죠. 북한 꼴이 못 보잖아요. 왜? 송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동독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독 TV를 보는 거예요. 채널에 나오니까. 예. 그래서 통일되고 나서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통일되기 전인가요? 예. 그 서독에 대한 뭐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느냐 한번 뭘 그려보라 그러니까 뭐 70~80%인가가 그 밤 예를 들어 9시 같으면은 땡땡땡땡 하고 그 뉴스 15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리더라는 거죠. 다 TV를 다 보고 네, 있었구나. 보니까. 예. 근데 그만큼 심리전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탈북자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된 거예요. 우리 어떤 영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게 따로 좋은 곳이 따로 있구나. 북한이 지상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 제가 그 요즘 이제 그 극장에 보면은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탈북 과정을 그린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상영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시사회를 지난번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80 된 할머니하고 손녀 둘하고 그 아들인지 딸 부부가 이제 탈북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안전한 라오스까지 와갖고 그 찍는 감독 이런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80살인데 어린 김정은 원수께서 참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불쌍한 인민들 먹여 살리려고 하느라고 고군분투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고 존경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북한에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젊은 세대는. 예.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버릇없다, 대화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 그리고 하듯이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사상으로 통작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념적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런다는 거죠. 그 탈북자들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북한 그 학교에 학생들 간에 가장 인싸가 누구냐. 남한 드라마를 자주 보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회까지 했는데 이 주인공 둘이서 뭐 하다가 하고 끝났는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드라마를 보고 온 학생이 인싸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심리전이라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복무했던 군으로만 놓고 본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 직전에 휴전선을 통해서 탈북했던, 귀순했던 북한 병사들 출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대북방송. 이걸 통해서 남한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 귀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 저도 이제 그 중대장을 그런 어떤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대북 방송을 담당하는 GP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직접 해보기도 하고 많이 봤거든요. 이게 북한이 우리처럼 뭐 시계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아느냐. 그 전선에 있는 북한 병사들이 우리 방송 나가는 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노래를 틀었다 그러면 오후 2시구나. 진짜. 예. 그 다음에 뭐 저녁에 무슨 뭐 뉴스가 나온다. 5시 뭐구나. 일기예보가 나오네. 7시.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동화돼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북한군들한테 큰 충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큰 전광판 같은 것도 이제 지금 다 철거했지만은. 맞아요. 네. 전광판 같은 거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북한 지역에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내일 뭐 비가 온다고 뭐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비가 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신통하게 생각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 병사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병사들을 통해서 또 후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대북 전단 같은 것도 박상학 씨인가 해갖고 그 뿌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전단만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CD, 요즘은 USB 같은 게 같이 가는 거예요. 달러 같은 돈도 보내고 전단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그 USB 같은 거 CD를 주워 갖고 볼 거 아니에요. 북한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뭐 들어있는지. 그러니까는 야, 우리 이렇게 못 먹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저 뭐 스위스에서 치즈 구입해다가 뭐 다 한다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그 북한이 먼저 1962년도에 대남 방송을 했어요. 휴전선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63년도에 우리 대북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200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북한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져 갖고 북한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북 방송, 우리 서로 방송하지 말자. 우리가 손해예요. 왜? 우리 건 잘 들리죠. 북한 꾼한테 잘 안 들리죠. 근데 들려도 우리 병사들이 거기에 동요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쭉 오다가 우리가 이제 언제 또 재개를 했냐면은 제 기억에는 그 목함지뢰 2015년도 목함지뢰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대북 방송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 스피커를 설치해갖고. 그러니까 그 28사단 지역에 북한 애들이 포를 쏜 거야. 그 우리가 거기다 또 왕창 또 대응 사격을 했었죠. 예,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놀란 거지. 야야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황병서하고 몇 명하고 와서 우리 김관진 장관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뭐 1박 2일인가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면서 회담을 한 거. 그때도 요구한 게 우리 잘못했으니까 이제 대북 방송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북 방송인 거예요. 체제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자기들 거짓말한 것이 그대로 다 들통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하다가 결국은 또 그 2018년도에 예, 우리가 또 그 남북 합의서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중재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북한이 심리전에 상당히 취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으로 갖고 있는 건 심리전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020년도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가 이제 김정희가 폭파시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말이죠.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느냐. 결국은 심리전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2017년도에 북한이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법을 좀 만들어라. 그런 걸 자꾸 살포하니까 북한이 열받아갖고 그런 거 시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 뭐 당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뜬금없이 김여정이가 6월 4일인가 방송에 나와갖고 야 남한 너희들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그게 빨리 안 만드는 거야. 안 만들면 내가 모종의 조치를 할 거야. 그 모종의 조치가 뭔지는 몰랐는데 6월 16일 날 개성공단에 폭파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갖고 2020년 12월에 결국은 당시 여당 주도로 해갖고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소위 이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 12월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이미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 살포하지 말라 그럴 때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데에서 심리전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김정은이는 대단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에 교류를 끊어갖고 이걸 이제 알뜰살뜰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보니까 최근에 그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10대 2명이 12년 노동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약간 좀 MZ세대는 방금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약간 좀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 북한의 이 3대째 내려오는 이념 사상 교육이 앞으로도 과연 잘 통할까요? 절대로 안 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하고 교류를 안 하겠다고 이제 뭐 지뢰 다 매설하고 휴전선을 막았다. 그거는 가능한데 중국이 옛날처럼 잘 시장 경제를 하지 않고 북한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라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그 사상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아니더라도 중국하고는 뭔가 자기들 교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이 이제 들고 날고 할 테니까 옛날 같은 그런 것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영국 어느 방송에서 이제 입수해서 했다 그러는 그 방송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을 잔뜩 스탠드에다 앉혀놓고 그 뭐 16살인가 되는 아이들 불러가고 수갑 채워갖고 말이죠. 그 노동교화형이라는 게 결국은 그 뭐 요도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보내는 거고 그 집안에 이제 뭐 풍비박산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 영상이 만들어진 게 대략 뭐 2021년이나 2022년쯤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던데, 2020년도에 이미 북한이 그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남한의 어떤 영상이나 뭐 음원 같은 것들을 CD나 USB 뭐 등등등에서 갖고 들어오면은 사형. 네. 그것을 보면은 5년 내지 7년 형을 살도록 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잦아들지 않으니까 아마 극단적으로 그거를 이제 교육용 자료로 만들었다고 나온 영상이잖아요, 그게. 그것도 보면은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 교육용이라고 이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그 평양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북한은 평양은 완전히 별도고 나머지는 이 평양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이것마저도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학생들한테까지 나만 그걸 하지 마라. 왜 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2년도에 또 보면은 평양문화보장법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렇게 처벌하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 평양문화보장법은 뭐냐? 남한식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빠야, 자기야, 사랑해, 나는. 실제로 북한이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 얘기가. 예, 우리 드라마를 봤으니까. 예. 그 실제로는 홍길동이하고 견우하고 직녀하고 이렇게 사귄다 그러면은 견우가 직녀동무 뭐 날래 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야 빨리 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심각해진 거죠. 예. 그래 그런 법까지 만들었는데도 그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게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갑자기 연말 연초에 막 강경 발언을 하고 그래서, 좀 왜 저럴까? 그래갖고 저도 이제 뭐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뭐 쭉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작년 12월 4일 날 북한에서 전국 어머니 무슨 대행가를 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막 모아놓고 연설하고 맞아요. 네네. 그 폐회식에 가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야. 예. 김정은이가 처음에 김정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는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보면은 주로 빨간 이 스카프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가고 걔들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놀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왜 그랬겠느냐? 미래에 자기를 바쳐야 될 아이들이잖아. 맞아요. 예. 네. 근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날 내용 중에 보면, 연설 내용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이상한 현상들과 강력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갔다. 그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사상교육 좀 잘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상한 현상이라는 게 뭐냐? 남한식 말 쓰는 거야. 예. 오빠야, 자기야, 사랑해. 그게 쓰지 말라고 평양문화보장법인가를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어머니들한테 가서 겉으로는 읍소하는 것 같지만은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이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진짜 내부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진짜 왕국을 만들려고 저렇게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구나. 결국은 심리적으로 많이 지금 북한의 그 밑에가, 상부 뭐 10%는 뭐 1%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이 이제 평양 시민들을 포함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최근에 의아한 게 딸 김주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식적인 석상에 뭐 미사일 발사하는 데도 같이 데려간다든지 딱 봐도 뭔가 이 4대째 세습 기틀을 마련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벌써부터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사실 김주혜가 몇 년 전에 그 뭐 미사일 실험하는데 그 나왔을 때만 해도 저거 무슨 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런 거 할 때마다 나오니까 야, 후계자야? 에이, 설마 북한 같은 그 여성을 우습게 보는 그런 나라에서 에이,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 연초인가요? 우리 국정원에서도 후계자인 것 같아. 물론 항상 변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이제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고 아버지한테로부터 이제 권력을 승계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때 좀 뭐 소위 뭐라 그럴까, 수습 기간이 짧았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딱 그 아버지 자리에 앉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또 외국에서도 좀 얕보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고모부도 이제 그렇게 막 고사총으로 해버렸잖아요, 장성택이를. 맞아. 네. 그런 것을 아마 그 본인이 처음에 정권 잡았을 때 많이 이제 느껴갖고, 이게 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조금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프로 조선을 받들고 나가야 될 젊은 층들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왕조가 지금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내 자식이 나처럼 갑자기 후계자가 됐을 때, 이거는 순식간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주혜가 지금 10살밖에 이제 뭐 11살인가 밖에 안 됐지만은 미리 데려다가
수습기간을 시키면서 자, 우리 조선은 백두혈통이 지켜나가는 거야. 예. 그것을 지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기 등판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김주애를 떠받쳐야 될 그 김주애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 MZ세대들이 통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김주애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될 북한의 어떤 젊은 층들한테 야, 너희들의 미래의 지도자는 김주애다. 미리부터 약간 좀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사당 그거 하고 얘를 빨리 받들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일찍 등판을 시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북한의 상황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최근에 그 일본 교도통신 기사에 따르면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계정에서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북한의 그 평양 지하철역 중에 통일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통일이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단순하게 역이라고 표시된 그 노선도를 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그 올린 적이 있는데요. 김정은이 지난해 그 12월 30일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이제 앞으로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로 만들겠다. 그리고 한국과의 통일은 절대 성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지난달 그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라고 이제 하고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표현은 이제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아예 헌법에서 그런 문항을 삭제하겠다는 건데요. 그 아까 통일력을 그냥 역으로 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김일성이 만든 3대 헌장 그거를 기념하는 탑인데 그게 철거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애국가, 북한의 국가는 애국가에서도 그 한반도 전체를 삼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천리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통일을 북한 사회에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공포증, 통일 포비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한국과 경제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가요, 뭐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이나 외국 영상물 시청들이 늘고 있어 가지고 이제 문화에서도 이제 한국의 영향력이 북한에서 점점 커지고 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어떤 심리가 통일 포비아가 아닌가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주적은 미국 제국주의였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남조선, 아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하겠다 선언했는데 남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제1의 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드라마, 노래를 주적으로 삼는 그런 개념을 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국의 드라마, 노래가 단순하게 문화적인 그런 상품일 뿐만 아니라 김씨 일가의 그 우상 독재 체제를 흔들고 결국 북한 체제에 구멍을 낼 수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김정은이 인식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탈북한 그런 뭐 병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 보면은 약간 MZ세대 탈북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고 과거에도 사실 뭔가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썼을 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뭐 K-팝이라든지 그렇죠. 남한의 문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싫어했죠. 예. 그런 것들이 약간 확실히 좀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그 10대 2명에 대해서 공개 재판에서 엄벌을 내리는 장면을 얼마 전에 북한 관영 매체가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 초조하고 굉장히 꺼려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북한의 김씨일가 체제가 분가되는 게 시간 문제다 이런 그렇죠.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김주애를 사실 좀 빨리 좀 등판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후계 구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뭐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붕괴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북한 붕괴론이 가장 컸을 때가 북한의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1996년부터 99년까지 경제난, 기아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 버텨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뭐 북한은 그 저력이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을 비롯한 이런 우상 체제가 견고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북한 내부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이 그 내부를 좀 더 옥죄는,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냐, 요거는 좀 약간 별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체제 그 내부 움직임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북한 붕괴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장 이게 북한이 붕괴할까? 왜냐면은 김정은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그 대체해야 할 어떤 세력이든지 인물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북한이 곧 붕괴할 거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아까 김주애를 말씀하셨는데, 북한 김정은은 김주애나 아들이 있다는 또 보도가 최근에 있었죠. 하여튼 아들 또 4대로 이 체제를 세습하려고 하는데 4대로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붕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4대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북한이 뭔가 김씨가 체제가 아니라 또 다른 세력이 약간 쿠데타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거는 뭐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높으냐 낮냐, 당장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그 차원인데, 소련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부 쿠데타로. 사실. 예.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이 북한 뭐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사실상 이게 통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 차원에서 국가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부는 소위 말하면 이제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를 행정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급변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뭐 김정은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지든지 이런 상황을 급변 사태라고 하는데요. 정부적 차원에서 계획은 그 충무 계획이라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충무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충무 3,300과 충무 9,000이 있습니다. 충무 3,300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와가지고 대규모 난민이 휴전선을 건너 한국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가정하는 건데, 최대 2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각 시도에 나누어서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분산 배치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충무 9,000은 북한이 만약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정부가 그 비상통치기구를 만듭니다. 그것을 자유와 행정본부라고 하는데, 본부장은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북한 행정 전반을 관할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작전계획 5029가 있습니다. 5029는 북한 내 아까 말씀드린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한미연합군이 특수부대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이 북한의 권력 공백 상태가 일어날 경우에 개입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많은데, 그 경우에 신속히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해서 북한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정해가지고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충무계획과 그 작전계획 5029는 매년 가상으로 실전할 수 없으니까 연합훈련 때, 하반기 연합훈련 때 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가능성은 낮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작전을 수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약간 국민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은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사실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씨 일가의 정권 승계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통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위협인 거죠. 사실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왜? 침공할 가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왜 생명과 돈을 잃어가면서 북한을 침공합니까? 맞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하는 것은, 그것을 과장해야 뭐가 생겨요? 비상정부 체제를 운영해야 되고, 외부에 침략이 있으니까 그 비상정부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북한 지금 국무위원장, 과거에는 주석, 김정일 시절에는 국방위원장, 이 사람한테 모든 대권을 다 줘야 된다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과장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외부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그런 문화를 익히고, 아,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개혁 개방을 안 하는 게 문제구나 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당연히 김정은에게 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나 뭐 주한 미군이나 국제사회 여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북한 내부에 주민들의 여론이 엄청나게 두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10대 2명이 12년 노동형 선고를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약간 좀 본보기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아직 성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처벌인 수위가 높았단 말이죠. 북한 MZ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이미지일지, 북한의 이 3대째 내려오는 이념, 사상 교육이 앞으로도 잘 통할까요? 안 통하죠. 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폭정이 심화되고 오래 갔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체제 안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를 좋아하냐? 그렇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체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탈북을 하게 되는 거고, 요즘 탈북자도 젊은 층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김정은으로서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외부 사주라고 해요. 우리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을 외부의 생각, 그래서 외부 사주라는데, 외부 사주 유입을 절대적으로 막아야겠다는 그런 논리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청소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재밌으면 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보게 막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들의 체제가 자신 있으면 외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고, 젊은 층에 대해서도 외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접해봐라. 그럼 우리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런 독재 체제가 잘못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세상을 알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럼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처벌을 강화해서 못 알게 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인데요. 조금씩 그러한 뚝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좀 예전이랑 다른 게, 맨 처음에 김정은이 이제 딱 국방위원장이 된 다음에는, 처음에는 막 환영행사 이런 데다가 막 디즈니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막 불러 모아서 뭔가 약간 개방적인 이미지라든지 약간 난 다르다 약간 이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약간 자기의 전략이 완전 틀렸다, 이런 것들을 방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거나 어려서 그랬거나, 어떻게 보면 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나 그래도 스위스에서 교육 받았으니까 북한을 바꿔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을 거예요. 이 북한을 서구처럼 바꾸려는 시도 잘못하다간 자기의 권력 기반이 사라진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탈북되어오는 군인들도 사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 약간 대한민국의 드라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걸 듣다가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대북 확성기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 그 북한한테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이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튼 확성기는 저희가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북한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북한의 김실과 체제가 사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바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 통제 조직을 강화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스러운 청년들은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웃이 이웃을 감시해서 신고하게 하고, 김정은이라든가 노동당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출하면은 엄청난 처벌이 따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항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는 워낙 못 살겠으니까 장마당에서 항의를 하고 그런 적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 철저하게 북한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그런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게 항의했거나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정보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의 활동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은 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북한 권력 내에 암투가 발생하거나 아, 반역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 물론 그것도 워낙 통제를 세게 해놓으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이 뭐 지금 당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저변을 이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언젠가 발생할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요. 정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정부의 보급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인다거나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한 거에 노출이 되면 누군가 가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가서 지원을 하는 것을 국제사회 모두가 동의하면 좋으련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 지역에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새로운 갈등의 요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붕괴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주변 국가들과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는 돼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그냥 내부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뭐 딸인 김주애를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매스컴에 비치는 것 자체가 약간 4대 때 사실 점점 내려가면서 이 약해진 고리를 일찍이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북한으로서는 북한 곧 김정은 일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정은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대 세습을 생각할 것이고, 지금 왜 김주애를 이렇게 후계 구도에 일찍 올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자식도 있는 것으로도 전에 듣고 했는데, 아무튼 여하한 이유에서든 김주애를 조기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는데, 멘탈이 붕괴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심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심리전이라는 거는 저 고대부터 다 써왔던 거거든요. 근데 심리전이라 그러면은 군대에서 휴전선 일대에서 하는 대북 방송 뭐 이것만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심리전 당연하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 북한하고 어떤 이제 교류를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교류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 남한의 어떤 드라마 같은 게 북한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크게 보면은 심리전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북한에 최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동서독이 통일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연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또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또 여전히 뭐 서로 오시 외시 해갖고 동쪽 것들 서쪽 것들 해갖고 이렇게 예, 서로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통합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그 갈라져 있을 때 서로 생각을 많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동서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분되고 나서 이 서유럽이 쓰는 그 방송, TV 방송 송출 방식하고 동구권이 쓰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옛날 소련이죠. 예, 이게 달랐어요. 그런데 동독이 그 새로운 걸로 만들면서 유럽과 똑같은 송출 방식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TV 방송을 북한에서 못 본다 이 말이죠. 북한 꼴이 못 보잖아요. 왜? 송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동독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독 TV를 보는 거예요. 채널에 나오니까. 예. 그래서 통일되고 나서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통일되기 전인가요? 예. 그 서독에 대한 뭐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느냐 한번 뭘 그려보라 그러니까, 뭐 70~80%인가가 그 밤 예를 들어 9시 같으면은 땡땡땡땡 하고 그 뉴스 15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리더라는 거죠. 다 TV를 다 보고 매일 있었구나. 보니까. 예.
근데 그만큼 심리전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탈북자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된 거예요. 우리 어떤 영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게 따로 좋은 곳이 따로 있구나. 북한이 지상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요즘 이제 극장에 보면은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탈북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상영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시사회를 지난번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80된 할머니하고 손녀 둘하고 그 아들이 이제 딸 부부가 이제 탈북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안전한 라오스까지 와갖고 그 찍는 감독 이런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80살인데 어린 김정은 원수께서 참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불쌍한 인민들 먹여 살리려고 하느라고 고군분투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고 존경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북한에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젊은 세대는. 예.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버릇없다, 대화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 그리고 하듯이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사상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념적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런다는 거죠. 탈북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북한 학교에 학생들 간에 가장 인싸가 누구냐. 남한 드라마를 자주 보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회까지 했는데 이 주인공 둘이서 하다가 하고 끝났는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드라마를 보고 온 학생이 인싸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심리전이라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복무했던 군으로만 놓고 본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 직전에 휴전선을 통해서 탈북했던 귀순했던 북한 병사들 출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대북 방송 이걸 통해서 남한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 귀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 저도 이제 중대장을 그런 어떤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대북 방송을 담당하는 GP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직접 해보기도 하고 많이 봤거든요. 이게 북한이 우리처럼 시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아느냐. 전선에 있는 북한 병사들이 우리 방송 나가는 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 노래를 틀었다 그러면 오후 2시구나. 진짜. 예. 그 다음에 저녁에 무슨 뉴스가 나온다. 5시 뭐해구나. 일기예보가 나오네. 7시.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동화돼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북한군들한테 큰 충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큰 전광판 같은 것도 이제 지금 다 철거했지만은. 맞아요. 네. 전광판 같은 거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북한 지역에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내일 비가 온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비가 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신통하게 생각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 병사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병사들을 통해서 또 후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대북 전단 같은 것도 박상학 씨인가 해갖고 뿌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전단만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CD, 요즘은 USB 같은 게 같이 가는 거예요. 달러 같은 돈도 보내고 전단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그 USB 같은 거 CD를 주워갖고 볼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뭐 들어있는지.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못 먹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스위스에서 치즈 구입해다가 다 한다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북한이 먼저 1962년도에 대남 방송을 했어요. 휴전선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63년도에 우리 대북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북한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져 갖고 북한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북 방송, 우리 서로 방송하지 말자. 우리가 손해예요. 왜? 우리 건 잘 들리죠. 북한 거는 잘 안 들리죠. 근데 들려도 우리 병사들이 거기에 동요될 일이 없는 거야. 그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쭉 오다가 우리가 이제 언제 또 재개를 했나 하면은
제 기억에는 그 목함질에 2015년도 목함질에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대북 방송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 스피커를 설치해갖고. 그러니까 28사단 지역에 북한 애들이 포를 쏜 거야. 그 우리가 거기다 또 왕창 또 대응 사격을 했었죠. 예,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놀란 거지. 야야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황병서하고 몇 명하고 와서 우리 김관진 장관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뭐 1박 2일인가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면서 회담을 한 거. 그때도 요구한 게 우리 잘못했으니까 이제 대북 방송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북 방송인 거예요. 체제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자기들 거짓말한 것이 그대로 다 들통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하다가 결국은 또 그 2018년도에 예, 우리가 또 남북 합의서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중지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북한이 심리전에 상당히 취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으로 갖고 있는 건 심리전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020년도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가 이제 김정희가 폭파시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말이에요.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느냐? 결국은 심리전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2017년도에 북한이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법을 좀 만들어라. 그런 걸 자꾸 살포하니까 북한이 열받아갖고 그런 거 시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 뭐 당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뜬금없이 김여정이가 6월 4일인가 방송에 나와갖고 야 남한 너희들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그게 빨리 안 만드는 거야. 안 만들면 내가 모종의 조치를 할 거야. 그 모종의 조치가 뭔지는 몰랐는데 6월 16일 날 개성공단에 폭파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갖고 2020년 12월에 결국은 당시 여당 주도로 해갖고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소위 이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 12월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이미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 살포하지 말라 그럴 때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데에서 심리전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김정은이는 대단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에 교류를 끊어갖고 이걸 이제 알뜰살뜰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보니까 최근에 그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10대 2명이 12년 노동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약간 좀 MZ세대는 방금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약간 좀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 북한의 이 3대째 내려오는 이념 사상 교육이 앞으로도 과연 잘 통할까요? 절대로 안 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하고 교류를 안 하겠다고 이제 뭐 지뢰 담에서라고 휴전선을 막았다. 그거는 가능한데 중국이 옛날처럼 잘 시장 경제를 하지 않고 북한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라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그 사상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아니더라도 중국하고는 뭔가 자기들 교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이 이제 들고 날고 할 테니까 옛날 같은 그런 것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영국 어느 방송에서 이제 입수해서 했다 그러는 그 방송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을 잔뜩 스탠드에다 앉혀놓고 그 뭐 16살인가 되는 아이들 불러가고 수갑 채워갖고 말이죠. 그 노동교화형이라는 게 결국은 그 뭐 요도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보내는 거고 그 집안에 이제 뭐 풍비박산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 영상이 만들어진 게 대략 뭐 2021년이나 2022년쯤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던데, 2020년도에 이미 북한이 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남한의 어떤 영상이나 뭐 음원 같은 것들을 CD나 USB 뭐 등등등에서 갖고 들어오면은 사형.
예. 그것을 보면은 5년 내지 7년 형을 살도록 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잦아들지 않으니까 아마 극단적으로 그거를 이제 교육용 자료로 만들었다고 나온 영상이잖아요, 그게. 그것도 보면은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 교육용이라고 이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그 평양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북한은 평양은 완전히 별도고 나머지는 이 평양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이것마저도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학생들한테까지 나만 그걸 하지 마라. 왜 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2년도에 또 보면은 평양 문화보장법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렇게 처벌하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 평양 문화보장법은 뭐냐? 남한식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빠야, 자기야, 사랑해, 나는. 실제로 북한이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 얘기가. 예, 우리 드라마를 봤으니까. 예. 그 실제로는 홍길동이하고 견우하고 직녀하고 이렇게 사귄다 그러면은 견우가 직녀동무 뭐 날래 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야 빨리 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심각해진 거죠. 예. 그래 그런 법까지 만들었는데도 그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게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갑자기 연말 연초에 막 강경 발언을 하고 그래서, 좀 왜 저럴까? 그래갖고 저도 이제 뭐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뭐 쭉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작년 12월 4일 날 북한에서 전국 어머니 무슨 대행가를 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막 모아놓고 연설하고 맞아요. 네네. 그 폐회식에 가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야. 예. 김정은이가 처음에 김정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는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보면은 주로 빨간 이 스카프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가고 걔들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놀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왜 그랬겠느냐? 미래에 자기를 바쳐야 될 아이들이잖아. 맞아요. 예. 네. 근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날 내용 중에 보면, 연설 내용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이상한 현상들과 강력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갔다. 그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사상교육 좀 잘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상한 현상이라는 게 뭐냐? 남한식 말 쓰는 거야. 예. 오빠야, 자기야, 사랑해. 그게 쓰지 말라고 평양문화보장법인가를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어머니들한테 가서 겉으로는 읍소하는 것 같지만은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이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진짜 내부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진짜 왕국을 만들려고 저렇게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구나. 결국은 심리적으로 많이 지금 북한의 그 밑에가, 상부 뭐 10%는 뭐 1%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이 이제 평양 시민들을 포함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최근에 의아한 게 딸 김주애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식적인 석상에 뭐 미사일 발사하는데도 같이 데려간다든지 딱 봐도 뭔가 이 4대째 세습 기틀을 마련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벌써부터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사실 김주애가 몇 년 전에 그 뭐 미사일 실험하는데 그 나왔을 때만 해도 저거 무슨 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런 거 할 때마다 나오니까 야, 후계자야? 에이, 설마 북한 같은 그 여성을 우습게 보는 그런 나라에서 에이,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 연초인가요? 우리 국정원에서도 후계자인 것 같아. 물론 항상 변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이제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고 아버지한테로부터 이제 권력을 승계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때 좀 뭐 소위 뭐라 그럴까, 수습 기간이 짧았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딱 그 아버지 자리에 앉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또 외국에서도 좀 얕보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고모부도 이제 그렇게 막 고사총으로 해버렸잖아요. 장성택이를. 맞아. 네. 그런 것을 아마 그 본인이 처음에 정권 잡았을 때 많이 이제 느껴갖고 이게 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예, 제가 조금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프로 조선을 받들고 나가야 될 젊은 층들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왕조가 지금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내 자식이 나처럼 갑자기 후계자가 됐을 때 이거는 순식간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주애가 지금 10살밖에 이제 뭐 11살인가 밖에 안 됐지만은 미리 데려다가 수습기간을 시키면서 자, 우리 조선은 백두혈통이 지켜나가는 거야. 네. 그것을 지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기 등판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김주애를 떠받쳐야 될 그 김주애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 MZ세대들이 통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김주애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될 북한의 어떤 젊은 층들한테 야, 너희들의 미래의 지도자는 김주애다. 미리부터 약간 좀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사당 그거 하고 얘를 빨리 받들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일찍 등판을 시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북한의 상황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그 일본 교도통신 기사에 따르면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계정에서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북한의 그 평양 지하철역 중에 통일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통일이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단순하게 역이라고 표시된 그 노선도를 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그 올린 적이 있는데요. 김정은이 지난해 그 12월 30일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이제 앞으로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로 만들겠다. 그리고 한국과의 통일은 절대 성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지난달 그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라고 이제 하고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표현은 이제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아예 헌법에서 그런 문항을 삭제하겠다는 건데요. 그 아까 통일력을 그냥 역으로 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김일성이 만든 3대 헌장 그거를 기념하는 탑인데 그게 철거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애국가, 북한의 국가는 애국가에서도 그 한반도 전체를 삼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천리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통일을 북한 사회에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공포증, 통일 포비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한국과 경제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가요, 뭐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이나 외국 영상물 시청들이 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화에서도 이제 한국의 영향력이 북한에서 점점 커지고 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어떤 심리가 통일 포비아가 아닌가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주적은 미국 제국주의였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남조선, 아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하겠다 선언했는데 남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제1의 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특히 한국의 드라마, 노래를 주적으로 삼는 그런 개념을 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국의 드라마, 노래가 단순하게 문화적인 그런 상품일 뿐만 아니라 김씨 일가의 그 우상 독재 체제를 흔들고 결국 북한 체제에 구멍을 낼 수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김정은이 인식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탈북한 그런 뭐 병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 보면은 약간 MZ세대 탈북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고 과거에도 사실 뭔가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썼을 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뭐 K-팝이라든지 그렇죠. 나만의 문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싫어했죠. 예. 그런 것들이 약간 확실히 좀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그 10대 2명에 대해서 공개 재판에서 엄벌을 내리는 장면을 얼마 전에 북한 관영 매체가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 초조하고 굉장히 꺼려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북한의 김씨 일가 체제가 분가되는 게
시간 문제다 이런 그렇죠.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김주애를 사실 좀 빨리 좀 등판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후계구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뭐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붕괴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북한 붕괴론이 가장 컸을 때가 북한의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1996년부터 99년까지 경제난, 기아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 버텨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뭐 북한은 그 저력이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을 비롯한 이런 우상 체제가 견고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이 그 내부를 좀 더 옥죄는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냐 요거는 좀 약간 별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체제 그 내부 움직임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북한 붕괴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장 이게 북한이 붕괴할까? 왜냐면은 김정은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그 대체해야 할 어떤 세력이든지 인물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북한이 곧 붕괴할 거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아까 김주애를 말씀하셨는데 북한 김정은은 김주애나 아들이 있다는 또 보도가 최근에 있었죠. 하여튼 아들 또 4대로 이 체제를 세습하려고 하는데 4대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붕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4대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북한이 뭔가 김씨가 체제가 아니라 또 다른 세력이 약간 쿠데타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거는 뭐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높으냐 낮냐 당장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그 차원인데 소련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부 쿠데타로. 그렇긴 하죠, 사실.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이 북한 뭐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사실상 이게 통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 차원에서 국가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부는 소위 말하면 이제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를 행정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급변 사태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김정은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지든지 이런 상황을 급변 사태라고 하는데요. 정부적 차원에서 계획은 그 충무계획이라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충무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충무 3,300과 충무 9,000이 있습니다. 충무 3,300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와가지고 대규모 난민이 휴전선을 건너 한국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가정하는 건데 최대 2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각 시도에 나누어서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분산 배치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충무 9,000은 북한이 만약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정부가 그 비상통치기구를 만듭니다. 그것을 자유와 행정본부라고 하는데 본부장은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북한 행정 전반을 관할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작전계획 5029가 있습니다. 5029는 북한 내 아까 말씀드린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한미연합군이 특수부대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이 북한의 권력 공백 상태가 일어날 경우에 개입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많은데 그 경우에 신속히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해서 북한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정해가지고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충무계획과 그 작전계획 5029는 매년 가상으로 실전할 수 없으니까 연합훈련 때 하반기 연합훈련 때 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가능성은 낮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작전을 수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약간 국민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은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사실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씨 일가의 정권 승계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통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위협인 거죠. 사실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왜? 침공할 가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왜 생명과 돈을 잃어가면서 북한을 침공합니까? 맞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하는 것은, 그것을 과장해야 뭐가 생겨요? 비상정부 체제를 운영해야 되고, 외부에 침략이 있으니까 그 비상정부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북한 지금 국무위원장, 과거에는 주석, 김정일 시절에는 국방위원장, 이 사람한테 모든 대권을 다 줘야 된다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과장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외부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그런 문화를 익히고,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개혁 개방을 안 하는 게 문제구나 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당연히 김정은에게 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나 주한 미군이나 국제사회 여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북한 내부에 주민들의 여론이 엄청나게 두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10대 2명이 12년 노동형 선고를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약간 좀 본보기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아직 성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았단 말이죠. 북한 MZ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이미지일지, 북한의 이 3대째 내려오는 이념, 사상 교육이 앞으로도 잘 통할까요? 안 통하죠. 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폭정이 심화되고 오래 갔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체제 안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를 좋아하냐? 그렇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체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탈북을 하게 되는 거고, 요즘 탈북자도 젊은 층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김정은으로서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외부사주라고 해요. 우리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을 외부의 생각, 그래서 외부사주라는데, 외부사주 유입을 절대적으로 막아야겠다는 그런 논리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재밌으면 보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못 보게 막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들의 체제가 자신 있으면 외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고, 젊은 층에 대해서도 외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접해봐라. 그럼 우리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런 독재 체제가 잘못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세상을 알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럼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처벌을 강화해서 못 알게 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인데요. 조금씩 그러한 뚝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좀 예전이랑 다른 게, 맨 처음에 김정은이 이제 딱 국방위원장이 된 다음에는 처음에는 막 환영행사 이런 데다가 막 디즈니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막 불러 모아서 뭔가 약간 개방적인 이미지라든지 약간 난 다르다 약간 이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약간 자기의 전략이 완전 틀렸다, 이런 것들을 방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거나 어려서 그랬거나, 어떻게 보면 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나 그래도 스위스에서 교육 받았으니까 북한을 바꿔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을 거예요. 이 북한을 서구처럼 바꾸려는 시도 잘못하다간 자기의 권력 기반이 사라진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탈북되어 오는 군인들도 사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 약간 대한민국의 드라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걸 듣다가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대북 확성기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 그 북한한테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이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튼 확성기는 저희가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북한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북한의 김실과 체제가 사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바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 통제 조직을 강화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스러운 청년들은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웃이 이웃을 감시해서 신고하게 하고, 김정은이라든가 노동당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출하면은 엄청난 처벌이 따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항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는 워낙 못 살겠으니까 장마당에서 항의를 하고 그런 적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 철저하게 북한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뭐 그런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게 항의했거나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정보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의 활동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은 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북한 권력 내에 암투가 발생하거나 반역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 물론 그것도 워낙 통제를 세게 해놓으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이 뭐 지금 당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저변을 이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언젠가 발생할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요. 정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정부의 보급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인다거나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한 거에 노출이 되면 누군가 가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가서 지원을 하는 것을 국제사회 모두가 동의하면 좋으련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 지역에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새로운 갈등의 요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붕괴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주변 국가들과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는 돼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그냥 내부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뭐 딸인 김주애를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매스컴에 비추는 것 자체가 약간 4대 때 사실 점점 내려가면서 이 약해진 고리를 일찍이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뭐 북한으로서는 곧 김정은 일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정은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대 세습을 생각할 것이고, 지금 왜 김주애를 이렇게 후계 구도에 일찍 올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자식도 있는 것으로도 전에 듣고 했는데, 아무튼 여하한 이유에서든 김주애를 조기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는데, 멘탈이 붕괴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심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심리전이라는 거는 저 고대부터 다 써왔던 거거든요. 근데 심리전이라 그러면은 군대에서 휴전선 일대에서 하는 대북 방송 뭐 이것만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심리전 당연하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 북한하고 어떤 이제 교류를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교류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 남한의 어떤 드라마 같은 게 북한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크게 보면은 심리전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북한에 최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동서독이 통일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연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또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또 여전히 뭐 서로 오시 외시 해갖고 동쪽 것들 서쪽 것들 해갖고 이렇게 예, 서로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통합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그 갈라져 있을 때 서로 생각을 많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동서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분되고 나서 이 서유럽이 쓰는 그 방송, TV 방송 송출 방식하고 동구권이 쓰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옛날 소련이죠. 예, 이게 달랐어요. 그런데 동독이
그 새로운 걸로 만들면서 유럽과 똑같은 송출 방식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TV 방송을 북한에서 못 본다 이 말이죠. 북한 거 우리 못 보잖아요. 왜? 송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동독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독 TV를 보는 거예요. 채널에 나오니까. 예. 그래서 통일되고 나서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통일되기 전인가요? 예. 그 서독에 대한 뭐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느냐 한번 뭘 그려보라 그러니까 뭐 7, 80%인가가 그 밤 예를 들어 9시 같으면은 땡땡땡땡 하고 그 뉴스 15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리더라는 거죠. 다 TV를 다 보고 매일 있었구나. 보니까. 예. 어. 근데 그만큼 심리전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탈북자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된 거예요. 우리 어떤 영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게 따로 좋은 곳이 따로 있구나. 북한이 지상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 제가 그 요즘 이제 그 극장에 보면은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탈북 과정을 그린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상영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시사회를 지난번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80된 할머니하고 손녀 둘하고 그 아들인지 딸 부부가 이제 탈북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안전한 라오스까지 와갖고 그 찍는 감독 이런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80살인데 어린 김정은 원수께서 참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불쌍한 인민들 먹여 살리려고 하느라고 고군분투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고 존경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북한에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젊은 세대는. 예.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버릇없다, 대화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 그리고 하듯이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사상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념적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런다는 거죠. 그 탈북자들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북한 그 학교에 학생들 간에 가장 인싸가 누구냐. 남한 드라마를 자주 보는. 진짜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회까지 했는데 이 주인공 둘이서 뭐 하다가 하고 끝났는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드라마를 보고 온 학생이 인싸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심리전이라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복무했던 군으로만 놓고 본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 직전에 휴전선을 통해서 탈북했던 귀순했던 북한 병사들 출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대북방송 이걸 통해서 남한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 귀순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 저도 이제 그 중대장을 그런 어떤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대북 방송을 담당하는 GP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직접 해보기도 하고 많이 봤거든요. 이게 북한이 우리처럼 뭐 시계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아느냐. 그 전선에 있는 북한 병사들이 우리 방송 나가는 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노래를 틀었다 그러면 오후 2시구나. 진짜. 예. 그 다음에 뭐 저녁에 무슨 뭐 뉴스가 나온다. 5시 뭐구나. 일기예보가 나오네. 7시.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동화돼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북한군들한테 큰 충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큰 전광판 같은 것도 이제 지금 다 철거했지만은. 맞아요. 네. 전광판 같은 거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북한 지역에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내일 뭐 비가 온다고 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비가 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신통하게 생각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 병사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병사들을 통해서 또 후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대북 전단 같은 것도 박상학 씨인가 해갖고 그 뿌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전단만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CD, 요즘은 USB 같은 게 같이 가는 거예요. 달러 같은 돈도 보내고 전단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그 USB 같은 거 CD를 주워 갖고 볼 거 아니에요. 북한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뭐 들어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못 먹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저 뭐 스위스에서 치즈 구입해다가 뭐 다 한다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그 북한이 먼저 1962년도에 대남 방송을 했어요. 휴전선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63년도에 우리 대북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200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북한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져 갖고 북한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북 방송, 우리 서로 방송하지 말자. 우리가 손해예요. 왜? 우리 건 잘 들리죠. 북한 거랑 잘 안 들리죠. 그래도 들려도 우리 병사들이 거기에 동요될 일이 없는 그렇죠. 거야. 그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쭉 오다가 우리가 이제 언제 또 재개를 했냐면은 제 기억에는 그 목함지뢰 2015년도 목함지뢰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대북 방송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 스피커를 설치해갖고. 그러니까 28사단 지역에 북한 애들이 포를 쏜 거야. 그 우리가 거기다 또 왕창 또 대응 사격을 했었죠. 예,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놀란 거지. 야야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황병서하고 몇 명하고 와서 우리 김관진 장관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뭐 1박 2일인가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면서 회담을 한 거예요. 그때도 요구한 게 우리 잘못했으니까 이제 대북 방송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북 방송인 거예요. 체제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자기들 거짓말한 것이 그대로 다 들통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하다가 결국은 또 그 2018년도에 예, 우리가 또 그 남북 합의서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중재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북한이 심리전에 상당히 취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으로 갖고 있는 건 심리전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020년도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가 이제 김정희가 폭파시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말이죠.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느냐. 결국 심리전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2017년도에 북한이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법을 좀 만들어라. 그런 걸 자꾸 살포하니까 북한이 열받아갖고 그런 거 시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 뭐 당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뜬금없이 김여정이가 6월 4일인가 방송에 나와갖고 야 남한 너희들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그게 빨리 안 만드는 거야. 안 만들면 내가 모종의 조치를 할 거야. 그 모종의 조치가 뭔지는 몰랐는데 6월 16일 날 개성공단에 폭파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갖고 2020년 12월에 결국은 당시 여당 주도로 해갖고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소위 이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 12월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이미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 살포하지 말라 그럴 때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데에서 심리전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김정은이는 대단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하는 간에 교류를 끊어갖고 이걸 이제 알뜰살뜰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네. 보니까 최근에 그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10대 2명이 12년 노동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약간 좀 MZ세대는 방금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약간 좀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 북한의 이 3대째 내려오는 이념 사상 교육이 앞으로도 과연 잘 통할까요? 절대로 안 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하고 교류를 안 하겠다고 이제 뭐 지뢰 담에서라고 휴전선을 막았다. 그거는 가능한데 중국이 옛날처럼 잘 시장 경제를 하지 않고 북한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라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그 사상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아니더라도 중국하고는 뭔가 자기들 교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이 이제 들고 날고 할 테니까 옛날 같은 그런 것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영국 어느 방송에서 이제 입수해서 했다 그러는 그 방송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을 잔뜩
스탠드에다 앉혀놓고 그 뭐 16살인가 되는 아이들 불러가고 수갑 채워갖고 말이죠. 그 노동교화형이라는 게 결국은 그 뭐 요도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보내는 거고 그 집안에 이제 뭐 풍비박산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 영상이 만들어진 게 대략 뭐 2021년이나 2022년쯤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던데, 2020년도에 이미 북한이 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남한의 어떤 영상이나 뭐 음원 같은 것들을 CD나 USB 뭐 등등등에서 갖고 들어오면은 사형. 네. 그것을 보면은 5년 내지 7년 형을 살도록 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잦아들지 않으니까 아마 극단적으로 그거를 이제 교육용 자료로 만들었다고 나온 영상이잖아요, 그게. 그것도 보면은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들 교육용이라고 이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그 평양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북한은 평양은 완전히 별도고, 나머지는 이 평양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이것마저도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학생들한테까지 나만 그걸 하지 마라. 왜? 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2년도에 또 보면은 평양 문화보장법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렇게 처벌하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 평양 문화보장법은 뭐냐? 남한식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빠야, 자기야, 사랑해, 나만. 실제로 북한이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 얘기가. 예, 우리 드라마를 봤으니까. 예. 그 실제로는 홍길동이하고 견우하고 직녀하고 이렇게 사귄다 그러면은 견우가 직녀동무 뭐 날래 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야 빨리 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심각해진 거죠. 예. 그래 그런 법까지 만들었는데도 그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게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갑자기 연말 연초에 막 강경 발언을 하고 그래서 왜 저럴까? 그래갖고 저도 이제 뭐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뭐 쭉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작년 12월 4일 날 북한에서 전국 어머니 무슨 대행가를 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막 모아놓고 연설하고 맞아요. 네네. 그 폐회식에 가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야. 예. 김정은이가 처음에 김정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는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보면은 주로 빨간 이 스카프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가고 걔들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놀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왜 그랬겠느냐? 미래에 자기를 바쳐야 될 아이들이잖아. 맞아요. 예. 네. 근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날 내용 중에 보면 연설 내용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이상한 현상들과 강력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갔다. 그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사상교육 좀 잘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상한 현상이라는 게 뭐냐? 남한식 말 쓰는 거야. 예. 오빠야, 자기야, 사랑해. 그게 쓰지 말라고 평양문화보장법인가를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어머니들한테 가서 겉으로는 읍소하는 것 같지만은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이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진짜 내부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진짜 왕국을 만들려고 저렇게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구나. 결국은 심리적으로 많이 지금 북한의 그 밑에가 상부 뭐 10%는 뭐 1%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이 이제 평양 시민들을 포함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최근에 의아한 게 딸 김주애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식적인 석상에 뭐 미사일 발사하는데도 같이 데려간다든지 딱 봐도 뭔가 이 4대째 세습 기틀을 마련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벌써부터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사실 김주애가 몇 년 전에 그 뭐 미사일 실험하는데 그 나왔을 때만 해도 저거 무슨 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런 거 할 때마다 나오니까 야, 후계자야? 에이, 설마 북한 같은 그 여성을 우습게 보는 그런 나라에서
에이,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 연초인가요? 우리 국정원에서도 후계자인 것 같아. 물론 항상 변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이제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고, 아버지한테로부터 이제 권력을 승계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때 좀 뭐, 소위 뭐라 그럴까. 수습기간이 짧았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딱 그 아버지 자리에 앉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또 외국에서도 좀 얕보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고모부도 이제 그렇게 막 고사총으로 해버렸잖아요, 장성택이를. 맞아. 네. 그런 것을 아마 그 본인이 처음에 정권 잡았을 때 많이 이제 느껴갖고, 이게 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예, 제가 조금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프로 조선을 받들고 나가야 될 젊은 층들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왕조가 지금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내 자식이 나처럼 갑자기 후계자가 됐을 때, 아, 이거는 순식간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주애가 지금 10살밖에 이제 뭐 11살인가 밖에 안 됐지만은 미리 데려다가 수습기간을 시키면서, 자, 우리 조선은 백두혈통이 지켜나가는 거야. 네. 그것을 지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기 등판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김주애를 떠받쳐야 될 그 김주애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 MZ세대들이 통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김주애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될 북한의 어떤 젊은 층들한테, 야, 너희들의 미래의 지도자는 김주애다. 미리부터 약간 좀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사당 그거 하고 얘를 빨리 받들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일찍 등판을 시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북한의 상황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예.